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한동안 참 많이 올랐죠. 며칠 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는 사건,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매물 이런 게 겹치면서 한때 또 주가가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어제는 또 반등했습니다. 지난해에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에 들어간 투자된 개인 자금은 15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올 들어서 지난 18일까지 개인들이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만 무려 7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 또 기대감 한 몸을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올해 실적은 어떨지, 또 요즘 삼성이 돈을 좀 벌고 있다는 파운드리 산업에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등등,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지금은 네. 잠깐 보류되어 있는데, 늘 있다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잠깐 금지.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잠깐 예. 금지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금지되고 있어요. 지난해 3월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가 6개월간 시행이 됐고요. 6개월이 끝날 때쯤에 조금 더 연장하자, 그래서 지금 3월 15일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한 번 연장했으니까 3월 15일 날 없어지면 공매도는 재개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금융당국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3월 15일 날 그대로 다시 재개합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무슨 인도네시아인가 두 나라 정도만 지금 공매도 안 하고 다 되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의 입장은 공매도 재개다라고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하면서 미정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발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했다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어떤 게 혼란이냐 시장에, 이게 좀 더 저는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일단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3월 15일에 네. 공매도가 재개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다시 빠져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주까지만 해도 재개가 되는구나, 그러면 한 2달 남았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 같다라는 종목은 조금 매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상황은 다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미정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도리어 시장에서는 그럼 이게 재개되는 거야? 재개가 안 되는 거야? 더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어쨌든 간 약간 정치권의 눈치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좀 살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좀 있죠. 예. 외국인과 기관들만 공매도하기가 지금 편한 상태니까. 분명히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은 좀 반발이 크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와 관련된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건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좋지 않은 제도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건 당장은 기분 안 좋죠. 사실은 주가가 오르면 웬만하면 대부분이 해피하고, 또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주가는 아니고, 또 그때그때 조정도 좀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서 그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던 제도인데, 그렇습니다. 필요도 하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부터는 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거는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까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공매도를 국내에서도 한 2번 정도 금지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네. 그리고 2011년도 재정위기 당시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재개됐을 때 주가가 크게 하락했느냐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단기간으로 한 달 동안을 보면 한 0.41% 정도 내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 3개월의 상승률을 보면 14%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재정위기 당시에도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한 달은 1.71% 주가가 내렸지만 그 석 달간의 평균 상승률을 보면 5.61%가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 곳, 완전히 금지한 곳이 한 7곳 정도 됩니다. 나라가. 근데 그중에 지금 6곳이 재개를 했어요. 네. 6곳을 재개한 이후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 한 달간 6곳 중에 5곳이 모두 올랐고 말레이시아만 지금 0.01%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내린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또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우리나라 큰 두 도시의 보궐선거하고 시기가 또 비슷하게 겹치는 바람에 또 정치권조차도 관심을 갖는 네. 주제가 됐기도 했어요.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죠. 40년 모기지론이 나온다는 뉴스가 있는데 네. 모기지론은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기가 40년짜리 좀 긴 게 나온다? 그동안 없었던? 네. 아무래도 지금 청년층 뭐 30대, 20대가 영끌해서 뭐 주택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이들이 이제 주택 자금을 모으기 위한 너무 힘들다. 뭐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럼 초장기 대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정부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 어제 금융당국의 업무 계획에 40년 모기지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출시는 올해 내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올해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나눠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싼 월세로 집을 사는 것처럼 네.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들은 소득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예. 은행권에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대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돈을 빌리면 네, 원금도 조금씩 갚아라. 그래야 부채가 줄어들지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집을 뭐 아주 비싸지 않은 거라도 하나 살려면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것도 현실이고 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네, 특히 이제 직업 활동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면 많이 벌어야 30년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젊을 때 집을 사서 살 때 돈을 좀 빌리면 원금까지 다 갚으려면 이건 이렇게 나눠도 저렇게 나눠도 한 달에 뭐 몇백씩 갚으셔야 되네. 이런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유일하게는 아주 좀 길게 만기를 좀 길게 해놓으면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이 좀 줄어드니까 요러면 좀 계산이 나오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결과 같아요. 사실은 정책 당국은 도입하고 싶은데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난감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40년 동안 나눠봤는데 어떤 비율로 나눠받을 것이냐. 예. 그리고 벌이가 없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줘도 되겠느냐, 위험성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니까 뭐 사실은 청년 얼굴 보고 빌려주나요? 집 보고 빌려주는 거지.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금융권에서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예. 올해 내에 그러니까 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초장기다 보니까 네. 40년 동안 소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가정을 할 수 있어야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정도의 초점이 맞춰진 조금 더 생각하면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40대나 50대 뭐 중장년층에게는 사실상 35살만 돼도 75세까지 벌면서 갚겠습니다 하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겠네요. 예, 금융권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40년 모기지는 좀 힘들다. 그래서 청년 대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40년 모기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40년짜리 모기지론이 올해부터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뉴스인데 아마 나오기 시작하면 은행들도 이런 쪽 출시를 할 거예요. 대출 네, 상품을. 아무래도 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셋플러스의 김치현 경제뉴스 큐레이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종대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동네에 신협이라고 써있는 은행에 최근에 예금을 하러 들어갔더니 출자금 통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자가 많으니까 한번 가입해 보시죠.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고. 그게 뭡니까? 장단점을 알려주세요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여쭤봤으면 되시는 일일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편하셨나 봐요. 이 출자금 통장은요. 동네에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이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이 새마을금고 운영비 해 이제 이런 의미죠. 마치 창업할 때 종잣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대출도 해주고 직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연말에 이익이 생겼으면 나도 종잣돈 보탠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배당을 해주라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출자금 통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이 지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자금 통장은 1년 후에 이자가 얼마나 붙을지 정확히 말하면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은행은 통장 만들면 은행 이자가 얼마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출자금 통장은 말 그대로 투자니까 이게 배당이 얼마나 들어올지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은행 예금보다는 예금의 이자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주들에게 먼저 좀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출자금 통장은 자칫하면 원금도 떼일 수 있습니다. 이 내가 출자한 그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 농협이 이제 영업을 잘못해서 돈을 크게 떼이면 손해를 보면 이제 내가 출자한 출자금 통장의 돈은 원금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돈은 혹시 문을 닫아도 문제가 생겨도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이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아예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친구랑 동업했다가 망하면 아무것도 보상 못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통장은 이제 그 새마을금고 지점, 신협 지점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잘 보고 가입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 보기가 쉽지는 않죠. 저축은행은 좀 위험하더라도 5천만 원 이하로 예금하면 괜찮은데 이 출자금 통장은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에 관심 많으신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좀 빠르게 오르기도 했다가 주가가 예. 또 요 며칠은 좀 안 좋기도 했다가 어제는 또 다시 반등하기도 하고 요즘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디램 가격이 1월부터 이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파운드리 쪽도 우호적인 그런 수주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11월부터 시장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좀 더 빨리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요즘 뭐가 제일 이슈입니까?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도 만들고 또 파운드리라고 해서 반도체 제조 대행도 해준다고 하고 휴대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예. 하다 보니 좀 복잡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예. 올해는 이제 삼성이 좀 더 시장 점유율 확대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서버 디램 발주 물량이 있었는데 삼성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물량을 50% 이상의 물량을 좀 특히 1월 달에는 확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1을 통상적으로 보면 한 3월 달에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1월에 지금 예약 판매 비슷하게 하고 있고 1월 말에 이제 공식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S21이 좀 글로벌하게 좀 안착하는 거 이게 지금 삼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휴대폰 신제품 나오면 이건 잘 팔리나 안 팔리나는 뉴스 들으면 알 수 있으니까 시장 반응도 소비자들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예. 그게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변수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램 가격이 지금 또 이제 결국은 실적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디램 가격이 어느 수준으로 상승하는지 또 이 상승이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파운드리도 이제 지금 TSMC가 투자도 많이 하니까 이제 뭔가 또 경쟁사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삼성도 어느 정도 또 투자를 할지. 근데 파운드리 투자는 결국은 7나노 이하는 또 네덜란드 회사의 그 노광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느 수준에서 확보한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DM 사업은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지 잘은 몰라서 아무튼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마침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D램 사업과 아주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더군요. 예. 마이크론이 어제 이제 5% 이상 상승했고요. 그래서 예. 지금 D램은 1월부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 특히 수요처들이 이제 특히 PC 그리고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이 세 개 모두 지금 상당한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급상의 변화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요는 분명히 작년보다 좋아지는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DDR5 전환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공급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 하이닉스는 D램 라인을 또 이미지 센서로 또 전환을 하는 그런 투자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공급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올라오고 공급은 감소하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D램 산업에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장사는 괜찮을 것 같다. 이리 예, 봐도 예. 저리 봐도 뭐 작년보다도 괜찮고 하니까 이제 주가는 올랐을 텐데 예,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진 것만큼 주가가 올랐으면 그건 별 재미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오를 여지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게 예. 회사가 좋다 안 좋다도 알아야 되지만 예, 예. 이 정도 좋으면 주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정한가? 이 계산도 좀 하고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걸?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8년에 삼성전자가 기록했던 59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해 뭐 바로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그때보다 가면 실적이 좋지도 않은데 주가만 뭐 PE 기준으로 지금 14배 정도 되고 PBR도 2배 정도 되는 게 과연 이게 저렴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예. 이제 2018년 자체가 PE 기준으로 5배였거든요. 그래서 ROE가 거의 20%였는데 PE 5배도 정상적인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비교 대상도 아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올해로 실적이 좋아지고 끝나는 그림인지 아니면 최소한 뭐 향후 2, 3년은 좋아질지인데 저희가 본 반도체 사이클은 이번은 서버 교체 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분명히 좋아지는 사이클이고요. D램 관점에서는.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래선이 늘고 있고 또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도 시장 겸일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 2년간은 좋아지는 사이클의 초기 국면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EPS 그로스가 탄력적일 때는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프리미엄을 좀 일시적으로는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올해 삼성전자 EPS 그로스는 52%입니다. EPS 그로스라는 게 그 주당 순이익 증가. 순이익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2018년은 역사적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때는 순이익 증가율이 8.7%였거든요. 그래서 1년 순이익 전보다 증가 그러니까 2018년이 2017년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8.7%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익이 꺾이는 징후가 보였던 시점이고 이제는 이익이 바로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밸류에이션은 좀 더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금은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좋아지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밸류에이션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는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버는 돈은 뭐 늘어나긴 했지만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주가 오름폭만큼 늘지는 않는데 예. 앞으로 2년 후, 3년 후까지 생각하면 이익이 꽤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게 주가에 미리 반영된 것 같다 그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최고 성적을 거뒀던 때랑 보다도 지금은 주가가 비싸고 예. 실적은 그때하고 뭐 비슷하거나 올해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내년 후년에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거라면 이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까? 예전보다 우리 인류가 반도체나 뭐 휴대폰을 더 비싼 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왜 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가 좋아질 때 1차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피처폰이 바뀌면서 좋아졌고요. 두 번째 빅사이클은 그냥 단순하게 저장만 했던 그런 데이터 센터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컴퓨팅을 하는 판단을 하는 역할로 바뀌면서 1차 빅사이클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빅사이클은 판단을 하는 것들을 좀 더 분배까지 해야 됩니다. 워낙 데이터 트래픽이 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배까지 하는 게 이번에 2차 사이클이라서 수요 기반은 상당히 확대가 될 거고요. 센터장님 그 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즉 뭔가를 판단하고 분배한다는 게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과거에는 뭐 단순하게 저장이었다면 1차 사이클 때는 컴퓨팅을 했던, 즉 판단을 했던 거고 이번에 2차 사이클은 판단도 하면서 많이 쓰는 쪽에다 그걸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 2차 사이클은 5G와 함께 같이 성장할 거고 결국 그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랑도 접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수요 기반은 정말 더 한 번 더 확대되고 그 배경에는 역시 언택트 수요를 유발한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저전력에 대한 그런 왜냐하면 친환경에 대한 흐름이 특히 최근에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언택트와 저전력을 아니면 친환경을 같이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우리가 그동안 안 써왔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친환경 서버로도 많이 바꿔야 되고
예, 예. 그런 수요가 많다 그만 뜻이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는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식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배당 많이 할 것 같은 기대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작년 12월 28일 날 지난 3년간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잔여 재원을 일단 특별 배당으로 줬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미 작년에 주주 명부에 있었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주주 명부 드는 거는 이제 또 새로운 주주하는 정책이 이제 다음 주 28일 날 이제 시장이랑 소통할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 패키지보다 뭐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유지 또는 개선되는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는 상당히 배당 매력이 큰 회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당도 조금 늘어날 거는 같고 그러나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부담인데 한 2, 3년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있는 거 생각하면 뭐 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겠나 그렇게 시장은 본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반도체 업계 어떻게 바뀔지 오늘 설명 주신 거 보니까 이런저런 기술 용어들이 참 많아서 저희도 다음에 요청할 때는 공부 좀 하고 인터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었고요. 손에 잡힌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